안녕하십니까. 조인입니다. 저는 현재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업에서 재직 중이고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국립암센터 재직 당시 직접 참여한 유방 촬영 영상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댐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구축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댐입니다. 데이터댐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가공된 대규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축적 수준이 인공지능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 구축 자체는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기가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서 지원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고 생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 간의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I 허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음성 자연어, 헬스케어, 자율주행, 비전과 같은 이제 실세계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댐 사업 중 헬스케어 분야에서 유방과 관련하여 두 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AI 허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유방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콘소시엄으로 함께 진행했던 어, 질병 진단 이미지 안저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암 의료 영상 등이 있고요. 그리고 뭐 두피, 피부 등 매우 다양한 고품질 헬스케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당 사업은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음성과 비전 데이터가 변주어 하나의 카테고리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35개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환자의 건강 상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이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접속해 보셔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실제로 다뤄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은 데이터댐 구축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데이터 구축 과정의 처음 단계는 이제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한데요.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확진된 환자의 유방 촬영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원해서 진단 및 수술을 모두 받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일 기준으로 221일 안에 병리 검사를 하고, 그리고 300일 안에 유방 촬영 영상이 있는 영상만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이제 암을 진단받고, 이제, 내원해서 수술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병리 검사와 유방 촬영 영상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때의 영상만을 사용합니다. 양성과 정상은 조금 더 간단한데요. 바이라지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 영상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 바이라지는 그 디지털 유방 촬영술에서 유방암 이미지에서 유방암 단계를 분류하는 분류법입니다. 그 양성의 세부 기준은 영상 판독상 바이레즈 카테고리 2와 3에 해당되는 영상이어야 되고요. 1년 이상 추적 검사 결과 여전히 양성인 경우에 영상을 어, 사용하고요. 정상 세부 기준의 경우에는 영상 판독상 바이레즈 1이면서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추적 검사 결과 여전히 정상인 환자의 사람의 유방 촬영 영상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1년간 추적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판독 당시 오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검사를 통해서 변화가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방 촬영 같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1년의 팔로우 검사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 기준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는데요. 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개인 또는 타기관에서 각 기관의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사를 받고 승인을 거쳐야 하고요. 이후에 승인된 연구자들에 한해서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자들이 앞서 정의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를 수행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이제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자체도 막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한번 임명화된 데이터베이스인 임상연구 검색 포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1차적으로 이렇게 임명화된 DB를 통해서 저희는 앞에 선정하였던 기준을 통해서 모수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된 모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수의 모수가 이제 충족이 되면 2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음에 운영팀 쪽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비식 변화를 수행합니다. 비식 변화는 누군가의 정체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삭제하거나 어떤 대체하는 작업이 발생하는데요. 뭐 비식별화 방법들로는 뭐 가명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삭제하는 아니면 마스킹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스텝은 이제 먼저 추출된 유방 촬영 이미지와 이미지에 포함된 이런 태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태그들 내에 비식별화가 필요한 태그가 어떤 것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비식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비식별화 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코드를 적용해서 이제 결국에는 식별 정보를 제거한 태그만을 가진 유방 촬영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개인정보가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팀, 즉 국립암센터에서는 이제 정보 운영팀인데요. 이 팀과 이제 여러 차례 검수를 통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요. 이후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남기고 이제 원본 이미지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향후에 이제 원본 이미지와 이 비슷비슷된 이미지와 매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핑, 대체키 매핑 정보는 운영팀 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이제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획득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정제 및 가공을 수행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앞서 저희가 매우 정밀한 조건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고 검수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이제 저희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학습용으로,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유방 촬영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4개의 뷰로 이루어져 있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제 저희가 학습용 데이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영상은 제거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역시 이제 제거하게 되고요. 이외에도 이미지 내에 어떤 뭐 노이즈라든지 일부 텍스트 정보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거를 잘라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클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는 이제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정답지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가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답지, 라벨은 앞서 선정 기준으로 정해진 정상, 양성, 악성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명의 유방 촬영 영상 판독 전문의에 의해서 암 병변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교차 판독 진행합니다. 2명의 전문의는 주어진 영상을 판독하고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2명이 모두 합의한 데이터만 저희는 했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일환이기도 했는데 직접 저작 도구를 개발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위와 같은 이제 설명서와 코드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영상은 이제 다운받아서 수행한 화면인데요. 이 툴은 이제 웹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저희가 함께 참여했던 이 의료 인공지능 업체인 루닛이 직접 개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판독이 필요한 이제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에 대해서 지금 빨간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빨간색으로 어노테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은 이제 확대도 되고 이동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펜으로 어노테이션을 하고 제가 이거는 임의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것을 모두 완료되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악성 환자 한 명당 이렇게 생긴 이와 같은 파일을 이제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악성 병변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의 요 그림은 제가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어, 요 포인트들을 찍어본 결과인데요. 왼쪽은 실제 유방촬영 영상이고 이 가운데가 그 위에 보여드린 숫자들로 다시 포인트를 찍은 것이고 이 마지막 그림은 이 두 그림을 이제 합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암이 어디 있는지 실제로 매핑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어노테이션 데이터, 또 영상 데이터까지 이제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모두 AI 허브에 제출을 했고요. 이 모든 정보는 AI 허브를 통해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획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 검증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영상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제 레지넷과 덴스넷을 이용해서 판독 시범 모델을 개발했고요. 판독 시범 모델 역시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주소를 통해서 직접 다운받아서 응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넷과 덴스넷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검증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학습, 검증,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요.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했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전체 데이터를 8대 2로 나누고,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를 N개로 랜덤 스플릿해서 학습하고 테스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독 모델의 성능 평가 척도로는 민감 루트기도 AUROC를 사용했고요. 아래는 레지넷의 결과, 그리고 요거는 덴스넷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지넷보다는 덴스넷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 결과는 최근의 연구에서 이 목표치인 것보다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14,00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목표치에 이르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40%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서 데이터 수집부터 검증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용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톤을 배치했는데요. 그 과기부, 뭐 니아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AI가 포함해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이 데이터 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것이 코로나 전이어서 네, 그렇게 마스크 안 끼고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활용 사례로 이제 구축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뭐 운이 좋게도 이제 연구 결과가 올해 4월 달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리면,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 장비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의료 영상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영상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영상, 이 데이터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다이콤이라는 의료 영상을 디지털화하는 표준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콤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압축해서 저장하고 다루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압축률은 국가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국가 내에 있는 병원마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제 각 국가마다 추천하는 압축률
이고요. 압축률은 이제 압축 크기 대비 압축 이미지 크기 대비 원본 이미지 크기 대비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서로 다른 압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긴 했는데요. 주로 진행된 연구들의 내용을 보면 의사들이나 즉 뭐 판독을 하는 사람들이 압축을 얼만큼 하면 이제 이거를 분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어느 정도까지 압축해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연구들로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의료 영상 이미지의 급증과 더불어서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 둘을 모두 활용하는 많은 의료 인공지능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서로 다른 국가와 병원들 간의 콜라보레이션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데이터 저장 방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압축에 대한 점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했을 수도 있는데 논문에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지 압축률이 인공지능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유방암 분류 모델을 만들고, 이미지 압축이 이 해당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 왼쪽 그림이 이제 실제 원본 유방 촬영 영상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4,500 바이 4,500으로, 40메가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큰 40메가짜리 데이터를 이제 매 사람마다 저장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겠지만, 공간도 되게, 데이터 저장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학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당 영상에 대해서 다양한 압축을 먼저 진행해 봤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다른 나라의 추천 압축률을 포함해서 아주 극한의 압축률까지 적용해 보았습니다. 요 각각 이미지들은 이제 압축을 하고 요 네모 하얀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각 이미지의 요 아래 숫자는 이제 압축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요 괄호 안의 숫자는 PSNR로 원본 대비 해당 이미지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건데요. 뭐 15로 압축을 하게 되면 원본의 99에 해당되는 네,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률이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뿌옇게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한으로 가게 되면 다 뭉개져서 픽셀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한 이미지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넷 한 3개 정도 레이어로 되어 있는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좀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레지넷 18 모델 이 2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각 모델을 압축 데이터에 대해 5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거고요. 그리고 AROC와 APRC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제 보시면 OK, 5000 압축률까지는 원본 대비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G 이상부터는 성능이
많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여기서 OK가 굉장히 성능이 좋았는데 앞서 그림 보시면 OK는 엄청 뿌옇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재밌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점은 저희가 아주 쉘로우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레지넷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또 다른 재밌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결과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모델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클래스를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델의 관심 영역을 표현해주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 이제 그라드캠을 이용해가지고 사일런스 맵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이 원본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이제 판도기가 이제 어노테이션한 결과를 이렇게 매핑 시켜놓은 그림이고 C부터 F까지가 사일런스 맵을 추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사일런스 맵에서 이렇게 빨간색일수록 이제 이 모델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봤다. 이 클래스를 결정하는 이 부분을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와 E까지는 이제 크게 성능의 차이가 뭐 크기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판도기가 이제 체크한 어노테이션과 매우 비슷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K까지는 꽤 괜찮은 성능이 나왔던 거고, 네, 11K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엉뚱한 부위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예측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추출된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만약 압축률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하게 된다면 성능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 압축을 활용해서 데이터 증강을 진행한 다음에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증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데이터 양을 많이 늘리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모델의 일반화 등의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실험 결과는 뭐 당연하게도 압축률 하나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 보시면 이제 여기 압축률 하나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인데 요 파란색이 아니고 여기 있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를 사용한 모델에 비해서 이제 다양한 근데 압축률 1부터 11K까지 모두 학습한 모델 요 파란색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획득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국립암센터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분류 모델만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 말고, 분류 태스크 말고,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다른 태스크에도 압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AI 허브 사이트 들어가서 데이터 요청해서 받으신 다음에 그런 태스크를 진행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데이터댐 구축 과정과 이 구축된 내용을 활용한 연구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했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